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기술이 미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는데요. 수십 년간 그들이 놓쳐왔던 치명적인 격차, 그리고 FEMA의 대응팀 책임자는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워싱턴주 대응팀 선임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미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번에 있었던 큰 홍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기 싶어서예요. 모든 건 얼마 전 워싱턴주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온 거대한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집어삼켰죠. 대기천 현상에 의한 홍수였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 강이 생긴 것처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겨울 비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스카지강, 벨링햄 등 주요 하천들이 하나둘씩 위험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셸님, I-5 고속도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I-5 고속도로 아래 지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어서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였죠. 이 보고를 봤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I-5는 워싱턴주의 대동맥과도 같은 고속도로입니다.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이어지는 서부의 대동맥이거든요. 이 도로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가 평소보다 더 긴장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저는 출산 휴가를 떠난 팀장님 대행으로 있었거든요.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긴급 사태가 벌어지다니 긴장될 수밖에 없죠. 현장은 보고받은 내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도로 갓길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차에서 도망쳐 나온 시민들은 갈 곳을 잃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창문까지 잠긴 주택들, 거리를 떠다니는 자동차들, 정전으로 깜깜해진 마을까지 10년간 재난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하게 팀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방법이 없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도시 인프라는 이런 수준의 재난을 감당하기엔 너무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처럼 돈도 많고 잘 사는 나라에서 홍수 하나 감당하지 못하냐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 지역의 다리는 1960년대에 지어졌고 배수시설은 수십 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예산 문제로 개선이 미뤄져 왔어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들어갈 예산으로 다른 일을 하자는 게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이었죠. 자연재해가 하도 많으니까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당시 고립된 가구는 최소 50가구였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와서 헬기 구조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다리 일부가 무너졌어요. 이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됐죠. 비가 조금 그친 다음 날 아침 본부장님이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현재 상황이 심각했을 뿐더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울리지 못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깨질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본부장님처럼 베테랑인 분이 하는 말이라면 분명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에게서 나온 말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아시겠죠? I-5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다는 건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들고 오니까요. 현재로서는 저희끼리 고민한들 마땅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난 전문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마침 미국에 계시던 중이라 어렵게 모실 수 있었으니 박사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표정에도 의문이 가득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존심도 좀 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설 노후화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쨌든 미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시간을 두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한국이라니요. 텍사스 주보다도 작은 한국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봤자잖아요. 미국은 태풍, 홍수, 심지어 허리케인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했는데 한국의 자연재해는 태풍이 가끔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허리케인과 비교하면 어린애들 장난과 다름없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자연재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연간 강수량도 우리보다 적고 큰 강도 없고 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로키 산맥에 비하면 그저 언덕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나라에서 온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어. 전문가라고 해봤자 이론만 배운 학자일 뿐이겠지.
그리고 미국의 광활한 국토도 극단적인 기후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본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본부장님, 이번 결정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한시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저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죠. 더군다나 그분은 미국의 질이나 기후도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아도 지식으로밖에 모를 겁니다. 재난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건데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본부장님이 뭐라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막무가내로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FEMA는 세계 최고의 재난관리 기관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한국인이 해결한다면 FEMA의 위상이 떨어질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본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한 번 말을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해결책을 찾는 게 그때였어요. 본부장님이 손을 들며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10년 전 내가 본 걸 이야기해줄까? 본부장님은 제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은 눈이 내린 도시의 사진이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치 도화지 한 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14년 한국의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일세.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진이지. 본부장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본부장님은 재난안전협력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갔었는데 강원도로 현장 시찰을 갔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눈이 와봤자 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틀 만에 무려 110cm나 내렸어. 뉴욕이나 보스턴의 최악의 폭설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그런데 강원도는 산악지대라 뉴욕, 보스턴의 지형보다 험해. 본부장님은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자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이 오는 눈을 제대로 치울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 예상대로 눈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듯했어. 고립되는 마을이 생겼고 도로가 통제됐지 길가의 전신주까지 눈에 파묻힐 정도였으니 복구에만 몇 주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었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던 한국인 관계자들은 이상하다시피 차분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당시 있던 곳에 커다란 창고 문이 열렸고 나는 한국인들의 차분함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네. 본부장님이 보신 건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제설차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제설 장비들이 군대처럼 정렬해서 도로로 향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설 차량들이 한번 도로를 쓸고 지나가면 수십 센티 쌓인 눈이 말끔히 치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설차는 미국에도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면 다 가지고 있죠. 본부장님도 그걸 모르지는 않으셨기에 여기까지는 살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했으니 이런 거 몇 대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도로가 말끔하게 치워진 덕에 본부장님은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호텔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큰 도로만 좀 치워져 있을 뿐 인도나 좁은 골목은 눈이 그대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뜨자 큰 도로는 당연하고 좁은 골목까지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가게와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고 있었죠. 강원도 사람들은 집에 눈을 치우는 삽을 여러 개 구비해 놓는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 문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까지 치우고 있었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미국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집에 눈삽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자기 집 앞에 있는 눈만 치우고는 하거든요. 마당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과 차고 정도죠. 집 앞에 도로를 치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3, 4, 5 모여서 집 주변에 눈을 치우고 곳곳에 비치된 모래와 염화 칼슘을 뿌렸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었다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그건 한국인들의 특성일 뿐이지 한국의 재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놀랍고 굉장히 선진적인 태도였어. 그리고 재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선진적이었다네. 아무리 주민들이 눈을 치워도 한계가 있는 곳들이 있지. 그런 곳은 작은 사이즈의 포클레인이 들어가 눈을 치웠어.
미국은 작은 골목까지 들어가서 눈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큰 도로를 치우는 게 우선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골목이나 언덕 같은 곳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커다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위해 작은 사이즈의 제설 장비 또한 구축하고 있었어요. 땅덩어리는 미국이 훨씬 큰데 장비는 한국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110cm나 되는 눈이 내렸는데 눈이 온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인들은 정상 출근을 했어요. 학생들도 눈을 뚫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만큼 제설이 획기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눈이 녹을 때까지 등교를 막았겠죠. 내가 놀란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인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눈이 오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기 마련이지. 이건 확실히 큰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이번 홍수 때만 해도 고립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으니까요. 헬기를 띄워서 물자를 지원하더군.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길을 뚫고 지붕에 있는 눈을 치웠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동떨어진 산에서 혼자 사는 노인 한 명을 위해 그런 수고로움을 자처한 거지.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주민들의 거주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재난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정확했죠. 재난이라는 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지.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재난 대처 방식에 미숙할 거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네. 한국은 내가 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수십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지.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국가가 재난에 처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 그런데 한국은 재난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난리가 나.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고. 나는 이번에 올 박사님에게서 그런 책임감도 함께 배웠으면 하네. 저는 곧바로 한국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라는 걸 사용하는데 눈을 밀어내는 동시에 갈아서 길 옆으로 뿜어내게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무작정 밀어버리는 것과는 효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게 도로에 깔려 있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성하여 도로 결빙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열선이 깔려 있는 도로도 많았고요. 우리는 예산하면서 시설 보수를 미루고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미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지 알게 되자 제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오시는 박사님에 대한 의심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제설에 관한 것이었지 홍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김 박사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정장 차림에 온화해 보이는 박사님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수 피해 지역으로 떠나기 전 박사님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캐스케이드 산맥이 왜 우리 지역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지 아시나요? 다소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캐스케이드 산맥이 태평양에서 오는 습한 공기를 막으면서 지형성 강수를 일으키죠. 특히 대기천 현상이 발생하면 산맥 서쪽에 집중적인 강수가 내립니다. 이번 홍수처럼 말이죠. 자신감 있는 말투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토양 특성은요? 이번 홍수가 유독 심각했던 이유가 그러자 김 박사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이 지역은 화산재 토양이 많죠. 화산재 토양은 물을 잘 흡수하지만 일단 포화되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토양 황폐화가 심각해서 지반 침식에 더욱 취약한 상태고요. 이어서 지질도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루이스 카운티의 경우 제3기 퇴저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홍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하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96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라 현재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회수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제방 높이도 현재 위험 대비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치수 대책이 하천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적인 홍수 관리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부터 산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요. 박사님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는 내용도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보니 오히려 저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과 한국은 규모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놈의 땅 얘기였죠. 솔직히 이 말을 하고 후회했어요. 제 말투나 내용이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뭐랄까, 본부장님에게 말했던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위상이 낮아질 거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나 이 일을 했던 저보다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박사님의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토는 우리 워싱턴 주보다도 작다고 들었어요. 작은 나라에서의 경험이 과연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미국에서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 자신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는데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한국 규모에 국한된 거겠죠. 미국은 달라요. 우리는 대륙급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어요. 한 번의 허리케인이 한국 전체 크기만 한 지역을 덮치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박사님을 만나기 전 제 머릿속에는 더 무례한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오는 박사님도 미국의 대륙급 자연재해를 경험해보면 도망갈지도 몰라 하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달랐어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제 도전적인 태도를 받아치고 계셨거든요. 김 박사님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첼 씨, 혹시 스마트폰 쓰시나요? 재난 얘기하다 갑자기 웬 스마트폰?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작은 게 큰 것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생산국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최첨단 재난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연재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물과 바람, 그리고 땅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죠.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유엔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브라질의 아마존에서도 일했고 방글라데시의 몬순 홍수도 다뤄봤습니다. 재난의 본질은 어디나 같아요.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작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미첼 씨는 지금 루이스 카운티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제 태도에 부끄러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제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례함을 겪고도 화를 내는 게 아닌 깨달음을 준 박사님의 어른스러운 태도에 존경심마저 들었죠. 상황이 급박한 만큼 김 박사님과의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 박사님은 드론과 위성사진을 통해 수해 지역의 지형과 침수 현황까지 세세하게 분석한 상태였어요.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배수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대형 펌프와 수로 확장 공사만을 고집했습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공사라 이걸 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 방식대로 하면 설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으로 도심 침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크고 강하게만 고수했던 저희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방을 쌓는 방식, 주민 대피 루트, 대피소 운영 방법 등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 확신하십니까? 박사님은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방식들을 검증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공간이었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긴급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김 박사님을 못마땅해 했던 이들도 어느새 김 박사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I5 고속도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 방식으로 제안하신 게 독특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은 이상 기후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홍수 사전 예측 및 조기 경보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수위계, 강우량 등을 계측해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방송과 문자 송출을 하죠. 심지어 대피 경로, 가까운 대피소 위치, 교통 상황까지 모두 포함된 맞춤형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만 있어도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 거예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난 대책은 사후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다니 한국과 미국의 방식은 수십 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60년대에 만든 시설에 기대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수님의 전문성에 놀라고 한국이 미국보다 몇십 년은 앞선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2번 놀란 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루이스 카운티 서쪽 지역으로 향했죠. 현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다리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다리 기둥을 위협하고 있었고 주변 제방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형체를 봤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리트리버였어요. 목줄이 나뭇가지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구조보트를 부른다면 구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이 상태로라면 구조보트가 오기도 전에 익사할 게 분명했어요. 리트리버의 주인은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었고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무지 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 박사님이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설마 했어요. 설마 방금 전까지 전문적인 이야기를 술술 하던 지식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 리가? 라고 생각했죠.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을 감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 박사님은 제 예상과 달리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물에 뛰어들 생각이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구조용으로 가져온 로프를 몸에 묶더니 말씀하셨어요. 저쪽에서 제가 신호하면 로프를 당기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김 박사님을 말렸습니다. 한국인 전문가가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김 박사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지만 박사님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활동은 저희가 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박사님은 괜찮다며 안심시키셨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에 뛰어드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물에 뛰어드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급류에 휩쓸리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옆에서는 데이비스가 연신 세상에나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프를 잡은 차에 덜덜 떨었어요. 이 로프 하나에 2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절대 긴장을 풀지 말라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입니다. 박사님의 신호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로프를 당겼어요. 박사님과 리트리버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주변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이 김 박사님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교수님이 무사히 리트리버를 구출해내자 괜히 동양인이 나서서 리트리버가 잘못되는 거 아냐? 그냥 구조대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마저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저는 쫄딱 젖은 옷을 짜고 있는 박사님을 보면서 이분은 전문가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용기와 실행력까지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롤모델이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제 롤모델은 박사님이 되었어요. 뒤늦게 온 본부장님은 상황을 듣자마자 박사님에게 달려가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위험하셨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러자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한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박사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해서요. 물보다 개가 더 무서워서 오히려 더 긴장했네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농담을 하신다는 걸요. 방금 전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박사님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개를 무서워한다던 박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강아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의 주인은 박사님에게 다가와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념일로 지정해야겠어. 내 생에 최고로 많은 깨달음을 얻은 날이니까. 저는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박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당연한 예우죠. 사실 예약을 안 하면 가기 어려운 곳인데 박사님의 영웅담이 벌써 멀리 퍼진 덕에 예약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박사님, 처음에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박사님을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을 떠올리니까요. 그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 하면 떠올랐던 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뿐, 첨단 기술이나 선진 시스템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오늘 박사님께 재난 대책에 관한 것들도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여전히 겸손하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초대해 주세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박사님을 뵙기 전까지는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여전히 저희 지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어떻게 재난을 대비할 것인지 논의해 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에게 들은 한국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진 한 독일인 승무원이 비행기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승무원 일을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 에밀리아 밀러라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은 항공기 승무원이었어요. 13년 전쯤 페남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승무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에 대한 환상을 키웠던 거죠. 운이 좋게도 큰 어려움 없이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직장 생활은 맘 같지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승객분들을 응대해야 하는 것도 은근히 진 빠지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진상이 너무 많았어요. 유럽 노선 위주로 일을 할 때는 진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고 비행시간 자체가 짧아서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럽 노선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좀 먼 나라로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장거리 비행을 가면 목적지에서 며칠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호텔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승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장거리 노선이 독일, 중국 노선이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저에게 딱 좋은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모든 선배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빈자리가 중국밖에 없어서 어떡하니? 한국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본이 나았을 텐데 걱정이다. 저는 중국 승객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봐도 네가 직접 겪어보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들이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기 내에 표시등이 뜨면 안전벨트를 풀잖아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푸는 그 순간 항공기 내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냄새와 좀 비슷한데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지독한 치즈 냄새도 잘 맡아요. 그런데 객실 내에서 나는 냄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발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선배 승무원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선배는 침착했어요. 이 말을 한번 짚더니 객실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찾더라고요.
선배가 다다른 곳은 한 중국인 승객 좌석 앞이었는데 선배는 아주 정중하게 승객에게 손님 신발을 좀 신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그 승객이 양말까지 벗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한테서 그런 발냄새가 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꼰 탓에 옆에 있는 승객에게 발이 살짝씩 닿고 있었어요. 제가 옆자리 승객이었다면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불결한 냄새였어요. 그런데 중국인 승객은 내가 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냄새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잘 설명했지만 중국인 승객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인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손님까지 나서서 설득한 끝에 양말은 신었지만 이미 비행기 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서 미치겠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 멀미 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선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하고 목소리도 크고 민폐인 행동을 민폐인지 모른다고요. 중국행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이 많다 보니 중국행 비행기는 유달리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선배들이 한 말이 공감되더라고요. 일단 이 삼국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달랐습니다.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행기 뜨기 1분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방송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찾기도 했죠. 새치기는 일상이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같은 중국인들끼리는 새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점잖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싫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인 승객의 티켓이 기계에 인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한 데스크와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이건 저희 측의 잘못이 맞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고 사과하고 비록 이코노미 좌석 내에서의 이동이었지만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해서 도왔습니다. 그때는 분명 괜찮다고 말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다니 오히려 고맙다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 승객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이 끝나자마자 상급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자마자 미친 듯이 깨졌어요. 일본인 승객이 말을 어떻게 옮긴 건지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오목조목 짚어가며 제가 승객을 상대로 역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잘 넘어갔지만 이후로 상사에게 찍혀서 일하는 내내 곤욕을 치러야 했어요. 반면에 한국인 승객들은 겉으로는 툴툴거리는 듯해도 일본인처럼 앞뒤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쿨하게 돌아섰죠.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이 좀 오래 걸려도 어쨌든 해결이 되면 된다 주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국인 손님은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왜인지 안 보인다 싶으면 비행기 타는 곳 앞 구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전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속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여권과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한국인 승객들은 백이면백 여권과 티켓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춘 직장 동료처럼 손발이 딱딱 맞죠. 기내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선반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내리는 반면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리에도 눈이 달린 건지 기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같이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응대하기 가장 편한 손님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노선으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유럽 노선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 이게 안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오랫동안 꾼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중국 노선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행 노선은 이미 꽉 차 있었고 한국 노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승무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다짐했어요. 대체 변기를 어떻게 쓰면 변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비위상하거든요.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 언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같은 유럽이지만 스페인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프랑스보다 심하더라고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라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스페인에서 몇 번 털리고 나니 소매치기,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요즘 스페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관광객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물총을 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같은 유럽 국가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혐오는 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남자 4명이 제 앞에 나타나서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남자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저 나를 겁주고 괴롭히려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도망가고 싶었지만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던 인적 드문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있었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이 악물고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외국인 여성이 험한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터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한들보다 키가 한 뼘 이상 작아 보이는 동양인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중국 노선을 몇 개월 동안 다녔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이 분명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 2명은 큰 소리를 내며 그 괴한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저보다 조금 커 보이는 걸 보니 175 혹은 176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그 괴한들은 190은 거뜬히 넘어 보였어요. 저는 이 두 한국인이 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다 쳐도 같은 남자에게는 주먹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혐오의 대상인 관광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0이 넘는 거구의 남자 4명은 자신들보다 15cm 이상 작은 한국인 남자 2명에게 처참히 깨지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괴한이 남자들을 밀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인 중 한 명이 괴한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버렸어요. 그 커다란 사람이 악소리 한 번 내고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일행은 주먹을 축혀 세우자 다른 한국인 한 명은 거구의 벨트를 잡고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 큰 동작 한 번 없이 4명을 해치워버린 거였습니다. 진짜 고수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2명의 한국인에게서 그런 내공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괴한들이 떠나는 걸 보니 안심이 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곧바로 저를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그리고 괴한들이 떠나자 식당에서 저를 흘끔흘끔 보던 유럽 남자들도 다가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아가씨? 라며 유럽 남자들이 다가오는데 인중을 확 잡아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는 언제고 걱정하는 척이라니. 게다가 그 유럽 남자는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한국 남자분들을 밀어내며 아시안을 어떻게 믿겠어요. 가실 거면 저랑 가는 게 낫죠. 자,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70이 넘는 키에 독일 승무원으로 일했던 터라서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 외모가 남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큼 예쁜 외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이 다 끝나니까 몰려드는 거였죠. 유럽 남자는 대체 자기가 한국 남자보다 나을 거라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유럽 남자의 손을 확 밀치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에요.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두 분과 같은 용기도 없으면서 인종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요. 이렇게 말하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인 남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두 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제가 괜찮으면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 괴한들이 숨어 있다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숙소에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스페인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나와 보니까 저런 건 아주 일상이더라고요. 특히 스페인도 여성분들에게는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마나 더 머물지 모르겠지만 꼭 몸 조심하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위협하던 괴한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 그들과 대조되는 용기를 보여준 한국인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한국으로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국으로 가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어느 날 저는 비로소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고 기대 반, 두려움 반, 온갖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처럼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걸 스페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다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치 미래도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라는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독일은 전쟁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사라져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최신식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항부터 최첨단, 최신식이더라고요. 저는 위, 아래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만 타봤지 평지에서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무빙워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공항의 한쪽 벽면을 LED로 꾸며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독일 건물은 깨끗하긴 하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차갑고 딱딱하기만 하지 디자인적으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건물의 디자인 자체도 남다르더라고요. 이런 놀라움은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길쭉길쭉 솟은 건물과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섞은 엄청난 디자인을 보니 한국의 건축 기술마저도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건축 쪽 일을 하시는데 단순히 네모난 건물을 만드는 건 쉽지만 다양한 형태를 구사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 외관을 디자인해도 만들 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기술 좋은 업체를 찾는 게 건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역 코엑스 미디어 아트 광장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웬 건물 외관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을 쉬는 것까지 잊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영상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3D 기법을 이용해서 사물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준 거였어요. 저는 5개 광고에 이런 신식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만 보니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는 듯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식 문명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나중 일이지만 한국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유럽의 앤틱한 느낌이 더 부럽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유럽인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 한국인들은 에어컨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편하게 다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가 들어온 곳에서 사시사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도시도 깨끗하고 깨진 보도블록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디 한국인 분들이 발전된 도시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 외국인들은 서울을 신기해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수백 가지의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흥분했던 것 같네요. 다시 처음 한국에 왔던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건 스페인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성분에게 들었던 치안이었어요. 치안에 관한 건 두고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해가 다 진 깜깜한 밤에 교복 입은 어린 소녀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죠. 해가 지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불은 다 꺼버리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밤거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밝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뉴욕을 갔을 때 뉴욕도 한국처럼 밤이 밝았지만 위험한 건 매 한 가지였거든요. 곳곳에 노숙자가 누워있고 마약을 한 사람들이 뒷골목에 넘쳐나니까 어련하죠.
그런데 한국은 골목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불황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혼자 밖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서 차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한다? 제 평생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도어락이 무엇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넣어서 냅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열쇠를 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살짝 뺀 뒤에 열쇠를 살살 돌려야 덜컥하는 소리가 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몇 번 돌려야 문이 열리죠.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보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열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복잡하다 보니 열쇠를 한 번 잃어버리면 문을 뜯어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열쇠공을 부르는데 돈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도어락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도어락이 열쇠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도둑이 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안이었는데요. 아주머니가 대뜸 오시더니 오늘 오후에 사람이 왔다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집 앞에 보안용 안전 도어록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CCTV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미 건물층마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건 저희 집 현관 앞에 설치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걸 확인하는 기계였습니다. 핸드폰에 연동이 돼서 언제 이 집의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마이크도 가능해서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 혼자 사는데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또 있겠어?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지내야지. 주기적으로 검사해 줄 테니까 안심하면서 지내요. 이런 걸 설치해 주신다고 해서 월세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자신의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거였습니다. 자기 딸도 아니고 손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스페인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남성 두 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친절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친절한 사람들만 만났답니다. 소매치기와 도둑, 강도가 들끓는 유럽에서도 이런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건이 생기면 그러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여기에 도둑 많은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라는 말만 안 하면 다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건물 입구는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1차적인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딱 한 곳,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 주변에 있는 굴다리였는데요. 그곳으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두컴컴해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곳을 공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공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 저는 어떤 공사를 한 건지 궁금해서 굴다리로 찾아갔습니다. 공사를 통해 변한 굴다리 내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굴다리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었고 우중충했던 콘크리트 벽면은 알록달록한 타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굴다리에 들어가면 소음이 차단되면서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잔잔한 음악 소리도 나오니까 이게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산책로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으니 이 굴다리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도 굴다리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저는 공사 이후로 매일같이 굴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미 안전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인 한국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보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시민들이 감당하게 만드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자라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대뜸 한국에서 산다고 선언을 하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당연하죠. 스페인은 가까우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너무 먼 나라잖아요. 제가 안전한 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습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건축일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는 제 예상대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닐 때마다 판타스틱을 연신 외치셨어요. 어머니는 삼겹살과 소주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특히 쌈장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하고 맵지도 않은 그 맛에 감탄하며 나중에는 쌈장만 퍼드실 정도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쌈장을 잔뜩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에야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고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파절이와 쌈장을 올려 드셨습니다. 독일인들은 고기로 소시지를 만들 국리나 하지 이렇게 건강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아 건강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알려주면 아마 바로 채식을 그만둘 거다. 이게 말이나 되니?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는 게? 서방 국가에서는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야채를 싫어하면 샐러드를 안 먹게 되죠. 하지만 한국처럼 나물이나 쌈을 통해 야채와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매우 맛있고 말이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내내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시기 전 한국 마트를 싹 털어서 한국 양념을 가져가시기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한식을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먼 독일에서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한식당을 오픈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딸이 혼자 살아야 하는 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음식이 맛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는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달아주신 스마트 안전도어록을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길거리가 얼마나 안심되고 안전한 곳인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죠.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안심하고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면 제 동생인 아리아도 한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허락 아래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했고 현재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엔 저희 학원에 오는 사람들의 국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오게 되는 계기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적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역사부터 문화, 사회, 경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당당한 한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한국인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화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